상상하고. 여기는 우리가 방학 때도 수업을 안 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는 않은 내용이거든. 여기서 좀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요.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보도록 합니다. 아마 1단원에서 계산 문제 들어가고 어려웠거나 오히려 생태계 파트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일단 의미와 종류를 줍니다. 우리가 그 저번에 유기물의 구성 단계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세포가 모여서 조직, 기관, 기관계, 다음에 뭐가 됐어? 개체가 됐었죠? 자, 개체에서 같은 종류의 개체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개체군. 자, 개체군 속에는 다른 종이 있다, 같은 종만 있다. 무조건 같은 종만 있어야 돼. 여기는 동종 개체의 모임. 근데 여러 개체군이 모였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모이게 된 거야. 그럼 이건 뭐라고? 군집이라고 합니다. 자, 군집은 이종 개체의 모임. 근데 여러분이 이거 만약에 정의를 쓰라고 했으면 반드시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동일한 지역에 서식하는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같은 종의 개체라고 해서 다 개체군이 아닌 거야. 같은 지역, 일정한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애들을 말해요. 이종 개체들의 모임. 그럼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군집 속에 생물적인 요소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생물적인 요소는 이미 군집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태야. 그렇다면 군집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거는 생물적인 요소를 넘어섰다는 얘기거든. 이거를 뭐라고? 생태계라고 얘기해. 그럼 생태계에는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인 요인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생물적인 요인은 주변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인 요인이 같이 살아가는 걸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생물과 환경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될 거야. 그래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토양, 공기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작용일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반작용이에요. 이제 여러분 생각할 거 생물과 환경 중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뭐야? 환경이야.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환경이야.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주는 영향이 일단 작용이야.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환경이 생물한테 주는 영향이 작용이야. 그러면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영향은 반작용이라고 한다. 빛의 세기가 강해지니까 광합성 양이 증가했다. 그럼 이거 뭐야? 작용인 거야.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야. 광합성 양이 증가했더니 산소 농도가 높아졌다. 그럼 이거는 식물이 산소 농도에 영향을 준 거라 이거는 반작용인 거야.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자, 작용과 반작용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작용은 작용과 반작용을 더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생물들끼리 주고받는 관계가 상호작용이에요. 생물끼리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볼까요? 기억 보세요. 제일 밑에 있는 그림.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기억이 작용. 반면에 생물적인 요인이 비생물적인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니은이 반작용. 디귿과 리을은 생물끼리 주고받는 관계야.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상호작용의 의미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때 생물적인 요인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과학에서 말할 때 뭐 식물, 동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태계에서는 얘네들 기능에 따라 나누거든. 그래서 뭐라고? 생산자. 생물을 나누는데 생산자. 자, 생산자라는 거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쓸 수 있어. 다른 개체를 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 영향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독립 영향을 한다. 그래서 독립 영향을 하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쓰는 애들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물은 식물. 그러면은 식물성 플랑크톤. 또는 해조류.
식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해조류는 식물이라고 안 해요. 얘네들은 원생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얘네들이 이제 생산자가 되고, 두 번째, 소비자는 다른 개체 전체나 다른 개체의 일부를 먹고 사는 애들을 말하는 거야. 스스로 광합성을 못해. 그래서 다른 생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거든. 종속 영향을 하는 애들이야. 근데 소비자는 그냥 하나. 생산자는 그냥 하나야. 소비자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으면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으면 3차 소비자,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상위 영양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먹은 애, 이런 애들을 상위 영양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비자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동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원생 동물이 들어가. 원생 동물. 그럼 질병과 면역에서 배웠던 그 아메바, 말라리아 병원충, 수면병원충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자, 세 번째. 근데 봐봐, 얘네들이 약물을 만들었어. 얘가 먹고 살았어. 그러다 보면 얘네들의 사체, 그 다음 소비자들의 배설물, 이런 것들이 계속 사체하고 배설물이 쌓이기만 하고 누군가가 먹어가지고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쌓이다가 나중에는 무기물은 부족해지고 유기물은 너무 많은 상태가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유기물을 다시 분해해서 무기물로 돌려주는 애가 필요해. 걔가 바로 분해자가 되는 거죠.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쓰레기라고 보이는 이런 것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 상태로 만들어 줌으로써 생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해자에는 뭐가 들어간다? 균류. 곰팡이나 버섯이 포함된 균류, 또 하나 세균. 이런 것들이 분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생태계는 크게 나누면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육상 생태계는 우리가 기온이나 강수량에 따라 다시 나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이 기온 아니면 얼마나 비가 오는지, 강수량에 따라서 크게 나누게 되면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충분했을 때는 주로 산림 생태계가 생겨요. 물론 산림 생태계도 화력수 생태계, 침엽수 생태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산림 생태계가 생기는데, 만약에 강수량이 줄어들잖아? 그럼 나무가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풀들이 주로 살게 되는 거야. 초원수 생태계가 생겨요. 이것도 기온에 따라서 열대 초원, 온대 초원 나누긴 하지만 어쨌든 초원이 있다는 거는 강수량이 많지 않다. 그리고 볼 수 있겠죠? 온도는 높은데 너무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사막 생태계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온도까지 낮아졌다. 툰드라 생태계가 될 수도 있지. 수생 생태계는 크게 나누면 육지에 있는 물, 담수 생태계냐 아니면 바닷물, 해양 생태계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작게 세분해서 들어가는 거 많이 안 나오고 크게 구분하는 거 정도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개체군, 그 다음에 분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개체군. 아까 말한 것처럼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종들의 개체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있는지 아니면 느슨하게 퍼져 사는지 그걸 이제 먼저 측정을 한단 말이야. 그걸 흔히 뭐라고 한다? 밀도라고 합니다. 자, 밀도는 전체 면적분의 그 면적 안에 살고 있는 개체들의 수, 개체수를 나눠요. 자, 면적분의 개체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플러스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 될 때가 있겠지? 플러스 되는 경우는 출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이입됐을 때고, 반면에 줄어드는 경우는 사망하거나 여기 들어있던 일부가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 이축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다 알겠지? 그래서 개체군은
밀도라는 특징 먼저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생장곡선 들어가. 이거는 문제에 계속 나오게 될 거야. 생장곡선. 자, 생장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개체분의 생장곡선이거든. 개체분이 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개체들의 수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야. 개체분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 수가 늘어날 건데 우리가 초기에 양분이 아주 풍부한 곳에서 어떤 균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보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별로 안 그러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J자형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생물들을 키워봤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차이가 생기더니 이렇게 일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한다? S자형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J자형, 이거는 S자형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봤더니 이거는 이론적인 곡선이야. 이거는 뭐야? 실제 곡선인 거야.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거랑 똑같지는 않고 갭이 생겨. 근데 그 갭이 어떻게 되냐면 개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페이지 보면 뒤쪽에 있어. 자, 그럼 얘가 막 올라가다가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된 거잖아. 자연 상태에서는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살짝 넘어갔다고 하다가 또 금방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혼자 컸을 때 이렇게 클 수 있어. 그런데 환경 저항 때문에 이렇게까지 못 가고 이렇게 되더라. 그렇다면 환경 저항은 도대체 뭐냐? 개체분의 크기 증가를 막는 모든 요인을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환경 저항이니까 뭐 환경 때문인 것 같아. 온도, 빛, 수분 뭐 이런 거 같지만 실제로 환경 저항의 대부분은 뭐다? 개체수 증가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환경 저항이에요. 환경 저항은 되게 뭐 개체수 증가 다시 말하면 밀도 증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야. 자, 그러면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가 있을까요? 하나 적어보면 먹이, 공간 부족. 먹이, 공간 부족. 또 하나 노폐물 증가. 니은에다 적으면 되겠죠? 먹이 부족, 공간 부족, 노폐물 증가. 아니면 질병. 아니면 천적. 천적이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지.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저항은 항상 문제 이런 거 나와. T1일 때 환경저항이 있다 없다, T2일 때 환경저항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모든 조건에서 S자의 곡선을 그리려면 환경저항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개체수가 늘어나면 환경저항의 그 크기는 더 커진다 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개체군의 생장곡선이에요. 자, 반면에 요게 문제 나오면 많이 틀려요. 개체군의 생존곡선이 있어요. 자, 개체군 생존곡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연령, 나이야. 나이는 나이인데 무슨 연령이냐면 상대 연령이에요. 여기까지가 50이라고 하고 여기를 100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놓고 보는 건 상대 연령이라서 50하고 100이라는 거는 50이 50년일 수도 있고 51일 수도 있어. 자, 어떤 개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1000마리를 잡아 처음에 태어난 1000마리를 추정을 하는 거야. 사람이 됐건 뭐 예를 들면 세균이 됐건 물고기가 됐건 추정을 해가지고 1000마리가 태어났을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언제 얼만큼이 죽어가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여기서 만약에 마지막 개체가 100년일 때, 100살일 때 죽었다. 그럼 여기서 1은 1년이 된 거야. 어떤 곤충을 추적했더니 100일 만에 마지막 애가 죽었다. 그럼 여기서 1은 하루가 될 거야. 자, 했더니 어떤 애는 계속 안 죽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다들 한꺼번에 죽어버렸어. 이런 애들은 생적 수명을 거의 다 채우고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애들을 늦게 죽는 애들 만사형이라고 하고 초기에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대부분이 죽고 일부가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다오라 이렇게 되면 얘는 좀 일찍 죽었잖아. 이런 애들은 조사형, 일찍 죽는 애들. 근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이 있어. 자, 이런 애들은
평균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생태 조사를 처음 한 사람들이 붙인 거야 그냥. 근데 만사형을 가만히 봤더니 자 만사형하고 조사형하고 평균형 비교를 해볼게요. 이 셋 중에 개체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큰 게 누굴까? 만사형. 그다음 자손의 수가 많은 게 누굴까? 조사형. 그다음에 어렸을 때 부모의 보호를 받는 애들이 누굴까? 만사형. 그래서 만사형 같은 경우는 개체의 크기는 크고 자손 수는 적고 어렸을 때 부모의 보호를 받는 대형 포유류들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내가 가장 대표를 누구라고 한 거야? 사람이라고 한 거야. 근데 사람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거는 사람은 뭐가 들어가? 의료 기술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생태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존재라서 사람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 생태학자들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형 포유류가 여기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반면에 조사형 같은 경우는 대개가 물속에 알라는 애들. 물속에 정자 뿌리고 난자 뿌리면 지들끼리 수정이 되잖아. 거기서 부화가 돼서 그냥 저절로 사는 애들을 말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패류가 많이 들어가. 어패류, 물고기랑 조개. 근데 이 생태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했다? 불형이라고 붙였어요. 조개의 가장 대표, 불형이라고 한 거야. 평균형은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말해서 다람쥐라든지 숲속에 사는 다람쥐라든지 아니면 야생조류, 조그만 새들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히드라형이라고 붙였어요. 히드라는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서 누구랑 가장 비슷하다고 보면 되냐면 해파리나 말미잘 같은 애들하고 비슷한 강장동물, 잡포동물이라고 해서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생존곡선에서 알아야 될 거 옆에가 상대연령이라는 거. 두 번째는 만사형과 조사형이 차이가 이렇다는 거.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개체수가 많고 뭐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50하고 100으로 돼 있는데 여기 1000이잖아? 그럼 여기가 100, 200, 300, 400, 500, 600 이게 아니라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100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10, 100, 100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요 시기에 평균력을 보는 거야. 1등하게 떨어졌다나 요 시기 T1이라고 하자. T1 그 다음에 똑같은 가로의 길이 요 시기 여기 T2 그러면 T1과 T2가 가로가 똑같아. 가로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떨어진 요 세로의 길이도 어떻다는 얘기야? 둘이 완전 똑같다는 거야. 요 길이 맞죠? 얘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고 얘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잖아. 시험도 이렇게 나는 거야. T1과 T2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수는 같다. 사망 개체 수는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사망 개체 수는 같다. 맞아? 틀려? 절대 안 되는 거지. 왜? 여기는 지금 한 500마리에서 200마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마리에서 10마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 이런 개념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 T1과 T2에서는 뭐가 같은 거다? 사망 률이 같은 거야. 사망자 수가 같은 게 아니야. 사망률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평균형이라고 하는데 평균형은 사망률이 일정하다. 사망한 개체 수가 같다가 아니라 사망한 개체의 비율이 같다. 900마리 중에 10%가 죽어서 810마리가 남은 거랑 90마리 중에 10%가 죽어서 9마리가 죽은 거. 이거랑 다른 거잖아. 그래서 사망한 개체 수가 같은 게 아니라 사망한 개체의 비율이 같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문제 많이 나는 거 평균형은 사망률이 일정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연령 피라미드는 거의 언급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대체근의 주기적 변동이라는 거 있어. 주기적 변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 살짝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똑같이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 근데 이게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애들이 있고 한 10년, 2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애들이 있어. 자, 1년을 주기로 반복되면 단기적 변동, 다시 말하면 계절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가장 대표가 자 주인공은 동그라미 돌말. 돌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럼 여러분 돌말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냐? 돌말은 생산자냐 소비자냐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돌말은 생산자일까요 소비자일까요? 생산자. 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야. 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 무슨 뜻이야?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양분이 부족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죽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럼 알아둘 거 돌말이 단세포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얘는 분열법으로 번식을 할 거잖아. 그럼 번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내 몸을 만들 재료가 필요하잖아. 그거에 들어가는 게 영양염료야. 그럼 영양염료는 뭐냐면 질소, 이런 성분이 영양염료야. 먹이가 이 먹는 먹이가 아니에요. 몸을 구성해주는 그 무기양분이 되는 거야. 겨울에는 온도가 너무 낮고 빛의 세기가 약해서 개체수가 증가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랬는데 봄이 돼서 온도가 조금 높아지고 빛의 세기가 좀 세지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자, 돌말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더니 얘가 써버려서 영양염료가 확 줄어들었어요.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늦봄에 돌말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영양염료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돌말이 겨울에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낮은 수온과 약한 빛 때문이고, 늦봄에 감소한 이유는 영양염료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절적인 변동이고 단기적 변동이다. 중요한 거 돌말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생산자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반면에 장기적 변동을 보게 되면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서 이거를 관찰을 하는 거지. 이거는 10년, 20년, 30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건데 실제로 이걸 처음으로 발견한 거는 생태학자들이 30년, 100년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 그거를 생태학자들이 몇백 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냐면 캐나다에 있는 가죽회사에 갔더니 연간 매출표가 그래프로 계속 나와 있는 거야. 되게 오래된 유명한 가죽회사야. 근데 어느 해는 매출이 좀 높아져. 좀 더 높아져, 더 높아져, 더 높아져. 그러다 어느 해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한참. 그러다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 이 그래프를 본 거야. 가만히 봤더니 시라소니하고 눈신토끼 가죽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던 그런 가죽회사가 되는데 어느 해는 높고 어느 해는 낮아서 매출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해에는 시라소니랑 눈신토끼의 개체수 자체가 줄어들고 개체수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인 거야. 결국 이거를 뭐에다 응용한 거야? 그 매출을 개체수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시라소니의 개체수 변화랑 눈신토끼의 개체수 변화가 주기적으로 변동이 되더래요. 근데 그림을 그린 걸 봤더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눈신토끼가. 그럼 시라소니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더래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눈신토끼의 개체수 변화 그래프고 이거는 시라소니의 개체수 변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결국 누가 개체수 변화가 먼저 일어난 거야? 피식자. 피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먹이가 늘어나니까 포식자가 따라서 늘어난 거야. 근데 지가 막 먹어치웠잖아? 그래서 피식자가 줄어들면 포식자도 따라 줄어든다라는 표를 찾아낸 거죠. 결국 이거는 그래서 장기적 변동은 먹이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변동이다. 중요한 거는 피식자의 개체수 변화가 포식자의 개체수 변화보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T1 내가 가끔 문제 나지? T1일 때 포식자와 피식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같아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피식자와 포식자의 개체수는 같아지면 안 돼요. 같아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태계가 뭔가 파괴가 됐다는 얘기야. 피식자는 항상 포식자보다 많아야 되거든. 그럼 같아졌다. 뭘 봐야 돼? 양쪽의 표가 달라요. 숫자를 세는 표가 여기가 100, 200, 300이면 10, 20, 30.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겹친 거지 개체수가 같아진 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보는 거야. 여기는 A 개체수 변화야. 여기는 B의 개체수 변화야. A 개체수는 요거를 말하는 거야.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야. 아래로 내려오면 마이너스야. B 개체수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야.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야. 개체수 변화가. 근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제 얘네들의 개체수 변화를 손으로 그린 거지. 이렇게 되더래. 그다음에 봤더니 이렇게 변하고 다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더래. 1번이었다가 2번으로 가고 3번으로 가고 4번으로 갔대요. 이렇게 그려놓고 뭐라고 하냐면 A와 B 중 누가 눈신토끼고 누가 스라손인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그럼 다시 말하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인지를 개체수 변화를 따져서 여러분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옆에다 그래프 그리시고요. 각 사분면에서 A와 B의 개체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표시를 해봐. 증가한지 감소한지를. 여기도 A와 B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도 A와 B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보면 되겠어? 개체수 변화가 먼저 일어난 애가 피식자인 거지. 개체수가 먼저 변한 애가 피식자, 나중에 따라가는 애가 포식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어요. 그러면 A가 피식자야, 포식자야? 얘가? 그렇지, 얘가 피식자, 얘가 포식자. 그렇게 A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된 거니까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럼 A는 여기서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자, P는 이렇게 되면 증가한 거지? 여기서 증가,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증가. 뭔지 알겠죠? B는 이렇게 가면 감소한 거잖아. 이렇게 갔으니까 감소, 감소. 이것도 보자. A가 감소하는데 B는 증가했어. 둘이 달랐어?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따라갔는지 보면 되겠지? A는 여전히 감소인데 B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었어. 결국 B가 A를 따라간 거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B가 A를 따라가기 때문에 A가 피식자, B가 포식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따라가는 애가 포식자다라고 보면 되지. 요거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계층군 내의 상호작용. 계층군 내의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같은 종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 텃세. 텃세는 다른 말로 세력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역 표시하는 거야. 영역을 표시해놓고 그 영역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공격을 하는 거지. 아니면 저도 다른 데 안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이거를 텃세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텃세가 일어나면 개체 간의 경쟁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 영역을 갖고 싸울 거잖아? 근데 싸우고 나서 영역이 정해지면 오히려 안정화되는 거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개체 간의 경쟁이 줄어들어요. 2번에다 적으세요. 개체 간의 경쟁을 줄이고 밀도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음. 밀도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음. 영역을 정해서 사는데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살 공간이 부족하게 되니까 개체수가 너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개체 간의 경쟁을 줄이고 밀도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만약에 텃세에 의해서 개체 간의 경쟁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개체 간의 경쟁을 줄인다고 봐야 되는데, 텃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은어가 많이 나와요. 은어. 자, 시냇물에 사는 작은 물고기를 말하는데, 시냇물은 계속 흘러다니니까 물고기도 계속 흘러갈 것처럼 보이지만 물고기는 계속 제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두고 다른 애들이 오면 그거를 공격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이 아주 주의해야 될 거는 누구랑 누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텃세라는 것과 이따 나오겠지만 분서라는 게 있어요. 텃세도 위치를 정해놓고 영역 표시하면 그 영역에서만 사는 걸 말하고, 분서도 딱 영역을 정해놓고 나눠서 사는 걸 말해.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같은 종끼리 일어나는 거야. 은어끼리, 까치끼리, 물개끼리 일어나는 거야. 반면에 분서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면 사자와 늑대가 그렇게 산다라든지, 서로 다른 애들이 우리 계속 만나니까 싸우게 되고 뭐 조금 더 이기는 애가 있긴 하지만 그냥 웬만하면 나눠서 살자, 서로 신경 쓰이지 않게. 이게 바로 분서야. 그러니까 분서랑 텃세는 같은 종끼리냐 서로 다른 종끼리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순위제. 순위제는
등수가 정해지는 거야. 힘의 강약에 따라 서열을 정해서 먹이나 배우자를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거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있어요. 자, 그 중에 큰 뿔량. 큰 뿔량은 뭐로 싸우고 있어? 뿔. 일본 원숭이는 뭐로 싸우고 있어? 꼬리로 싸운다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원숭이는 사람처럼 싸워요. 주먹도 쓰고 돌도 던지고 팔키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그렇게 싸워. 닭은 뭐로 싸울까요? 부리, 날개, 발톱, 태빈아, 뭐로 싸울 것 같아? 네가 닭이라면. 부리, 그렇죠. 그래서 닭을 여러 마리 여러 군데서 사다가 한꺼번에 같은 닭장에다 넣어두는 거야. 그러면 하루나 이틀 무지하게 싸우는데 한참 지나고 머리가 피투성인 애가 있고 부리가 피투성인 애가 있어. 제일 많이 쪼인 애가 꼴찌야. 제일 많이 쪼은 애가 1등이라서 이걸 쪼이는 순서라고 하거든. 이거 가지고 등수가 정해져. 근데 등수가 딱 정해진 거야. 20등까지 예를 들면 여기에 너무 조금이라도 몇 마리 더 넣을까 하고 두세 마리를 더 넣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공격해서 이 두세 마리를 죽여버려. 순위제를 또 하게 되면 또 싸워야 되고 자기들이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아니 다시 순위 전하지 말고 얘는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걔네들 생각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다 넣을 때는 한꺼번에 사다 넣어야 돼. 군데군데 하나씩 넣게 되면 결국 못 살아남고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순위제는 어쨌든 1등에서 꼴등까지 나 있는 거야. 근데 리더제는 1등 그리고 그냥 나머지.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오는 거는 리더제. 한 개체가 리더가 돼서 개체군을 이끄는 관계를 말합니다. 늑대나 기러기나 코끼리 같은 애들이 있어요. 자, 사회생활은 딱 중요한 거 분업화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생식 담당하는 애, 방어 담당하는 애, 음식물 가져오는 거 이런 거 먹이 담당하는 애 다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사회생활입니다. 가족생활은 혈연 관계로 이어진 무리들이 소규모로 만나서 생활하는 걸 말해. 그러면 어떤 생물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개체군 상호작용 중에서 두 개를 같이 하기도 해. 코끼리는 리더제이기도 하고 혈연 관계로 같이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다. 여기까지가 개체군에 관한 얘기였고요. 잠깐 쉬었다가 분집에 관한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분집은 서로 다른 개체가 모여 사는 거. 그러면 여러 종이 있을 거야.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공황이도 있고, 세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계룡산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있다고 하자. 그럼 계룡산에서도 누구는 광합성에서 먹고 살고, 누구는 식물 먹고, 누구는 동물 먹고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뭘 먹고 사는지 먹이를 일단 따져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서식지를 보는 거야. 똑같은 계룡산이지만 나무 위에 사는 애, 나무 속에 파고들고 사는 애, 뿌 위에 사는 애, 땅에 사는 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서식지. 그러면 뭘 먹고 사는지를 먹이 지위라고 하고 어디에 사는지를 공간 지위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할 때 생태적 지위라고 얘기해요. 생태적 지위. 그러면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라는 얘기는 같은 곳에서 같은 먹이를 먹고 사는 거야. 그럼 그런 애들은 뭐 할 수밖에 없을까?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 경쟁 관계가 된다. 그럼 분집을 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생물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종류의 생물들 중에 좀 특이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애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분집 내에서 대표가 되는 종. 자, 내가 어느 숲을 보고 여기는 소나무 숲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생물이 있지만 소나무가 대표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대표가 되는 종을 얘기할 때는 우점종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종들 중에 개체가 4개, 5개밖에 안 돼서 잘못하면 얘네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 멸종될 수도 있겠어. 이런 애들은 조금밖에 없는 애들이다. 희소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어떤 특별한 생물이 있잖아. 여기에 얘가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런 특징을 가졌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물고기도 따지자면 쉬리가 살고 있어. 여기 응급수네. 이거 마셔도 되는 물이야. 미꾸라지가 살고 있어. 잘 맡았어? 네. 미꾸라지가 살고 있어. 5급수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지. 딱 걔만 봐도 여기가 뭔지 알겠다. 이런 애들, 이런 경우를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지표종. 그다음 마지막이 얘는 우점종은 아니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얘가 사라지면 얘의 먹이가 사라지거나 얘를 먹고 사는 포식자가 사라지거나 해서 전체적인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버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종은 핵심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에서 어떤 종을 명칭을 할 때 우점종,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명칭을 하는데 뭐 여기 전체 하나도 안 속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념이고 이 중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나 수행평가로 많이 하는 거는 우점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을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소나무 숲이야. 밤나무 숲이 아니라 소나무 숲이야 라고 이름 붙였어. 그럼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되겠어? 소나무가 많으니까. 소나무가 많다. 개체수가 많은 거야. 자, 개체수가 많은 거야. 또 하나, 예를 들면 소나무도 100개고 강아지 풀이 있는데 강아지 풀도 100개야. 그럼 소나무도 100개, 강아지 풀도 100개니까 개체수는 똑같아.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더 우점이라고 했어? 소나무. 왜? 더 넓어. 만약에 얘네들이 막 100개씩 심어져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소나무가 더 잘 보여. 만약에 강아지 풀 10개가 소나무 밑에 심어져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거야. 그럼 뭐야? 차지하는 면적. 얘네가 차지하는 면적.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나무 두 종류가 있는데 둘 다 100개씩 있어. 둘 다 100개씩 있는데 첫 번째 나무는 여기 3개, 여기 5개, 여기 10개, 여기 7개, 여기 10개, 11, 뭐 이렇게 흩어져 있어. 조금씩 흩어져 있어. 하나는 20개가 집중적으로 가 있어. 빽빽하게. 다른 데 별로 없다가 30개 집중적으로. 별로 없다가 20개 집중적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중에 누가 우점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첫 번째. 첫 번째가 뭐가 다르지? 자주 눈에 띄어야 돼. 어디서나 보여야 돼. 그 지역에서 어디를 가도 여기도 얘가 있네, 여기도 얘가 있네. 그러니까 뭐야? 자주 눈에 띄어야 돼. 자, 그럼 이 중에 개체수를 뭐라고 한다? 개체수가 많이 나타난다. 뭐가 크다고 한다?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밀도 구하는 식은 그 지역 전체 면적분의 그곳에 살고 있는 개체의 수를 말하는 거고, 자, 차지하고 있는 면적, 덮고 있는 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P도라고 합니다. 덮고 있는 면적.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 보십지? 그러면 밀도하고 P도의 공통점은 일단 분모는 뭐로 들어간다? 면적이다.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분의 차지하는 면적. 근데 빈도는 자주 나타나는 건데 몇 걸음에 한 번, 몇 미터에 한 번, 뭐를 자주라고 표현을 할 거냐.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빈도라는 말을 쓸 건데 빈도를 따지기 위해서 뭘 하냐면 방향구라는 틀을 만들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방향구라는 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가로 10칸, 세로 10칸이어도 되고 가로 5칸, 세로 5칸이어도 되는데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문제가 납니다. 방향구인데 여기가 1m, 여기가 1m 라고 볼게. 자, 1번 종과 2번 종이 있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보면 자, 1번 종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10개가 있었어. 자, 2번 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밀도로 봤을 때, 자, 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면적인데 1m 곱하기 1m니까 그냥 1이네. 그럼 1분의 몇인 거야? 10. 1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빈도를 보자. 그럼 빈도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 전체 방향구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25칸이야. 전체 방향구 수분에 해당 종이 출현한 방향구 수야. 그러면 한 칸에 3개가 나왔다? 한 번으로 치는 거야. 3개를 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치는 거야.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25칸 중에 10칸에서 나타났어. 그런데 얘는 25칸 중에 6칸에서 나타난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P도는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P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P도는 신경 안 쓰면 돼. 계산할 때 P도는 빼고 계산하면 돼.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있냐면 P도 계산하기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나타내. 1번은 전체 4분의 3을 차지하고 4분의 3 부분을 덮고 있으니까 P도 계급을 5계급이라고 하고 얘는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니까 P도 계급을 4계급이라고 하죠. 계급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계급으로 나올 때는 알려줘. 얘는 몇 계급이다, 몇 계급 숫자 그대로 쓰면 돼.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1번 개체는 한 개체당 2제곱센치. 얘는 한 개체당 1제곱센치. 그럼 얘는 2 곱하기 10, 얘는 1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P도는 지금 빼고 할게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얘는 밀도가 10, 빈도가 25분의 10. 밀도가 12, 빈도가 25분의 6이잖아. 그러면 밀도랑 빈도랑 혹시 P도가 있다면 P도까지 더해서 더한 값이 가장 큰 애를 우점종이라고 하자. 라고 하면 형평성이 깨져. 왜 형평성이 깨지냐면 얘가 얘보다 2개 많잖아. 2 차이가 나지. 얘가 얘보다 4군데서 더 많이 나타났잖아. 근데 이 분모가 25분의 라서 25분의 4다 보니까 얘가 차지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평성이 깨지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밀도 더하기 빈도라면 안 돼.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상대 밀도는 뭐냐면 전체 밀도분의 해당 중의 밀도. 전체 밀도가 얼마나? 22. 그럼 해당 중의 밀도는 22분의 10.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얘도 22분의 12. 얘는 전체 밀도가 25분의 16이야. 그럼 얘는 몇인 거야? 16분의 10. 얘는 16분의 6.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평균을 내서 한 다음에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까지 있다면 피도까지 구해서 이 값을 다 더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요값 또는 중요도라고 해요. 이게 가장 큰 애를 뭐라고 한다? 우점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숫자로 보자면 얘가 우점종일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계산해보면 얘가 우점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그 규칙을 한번 볼게요. 밀도는 방형구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를 말하고 빈도는 조사한 소방형구의 총수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소방형구의 수고 피도는 방형구의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이 점유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이렇게 우점종을 구하는 방식은 2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연습문제 1번이에요. 연습문제 1번 내가 피도 계급만 써줬지. 나머지를 다 채워서 중요값까지 다 채워서 우점종을 구해보세요. 잘 세야 돼요. 잘못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개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됐어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토끼풀 밀도를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 토끼풀 몇 개가 보였어요? 나야 몇 개야? 그렇지. 16개지. 아무리 돼도 15개라는 사람들이 있어. 16개예요. 자, 질경이 23. 어차피 1분의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23, 16, 11. 빈도는 25분의 9, 25분의 15, 25분의 6. 피도 계급은 나와 있지. 그럼 상대 밀도는 50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50분의 23. 그래서 46, 32, 22. 상대 빈도는 30, 50, 20%. 상대 피도는 40, 40, 20. 그래서 상대 밀도랑 상대 빈도랑 상대 피도는 더한 값이 100이 나와야 되는 거지. 100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중요값은 질경이가 116, 토끼풀이 122, 민들레가 6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다른 유형. 이 우리가 지금 푼 거는 소방형구를 다 같이 붙여서 그렸어. 그래서 소방형구의 수가 25개고 그렇게 푼 거잖아. 커다란 방형구가 하나.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소방형구 3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소방형구 3개라는 거는 얘가 소방형구 하나, 둘, 3개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밀도를 구해봐. 여기가 1, 여기가 1, 1, 1, 1, 1. 들어가자. 그러면 1번 개체의 밀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잖아? 뭐 분의 뭐라고 해야 돼? 3분의 7. 왜? 얘가 1제곱미터, 1제곱미터, 1제곱미터가 3분의 7일 거야. 그럼 2번 개체는 뭐가 된다? 3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7, 8, 3분의 8인 거야. 이해됐죠? 더 중요한 거 빈도. 빈도가 아홉칸이라 27분의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요게 소방용구 하나야. 그럼 1번의 밀도는 뭐냐면 3칸 중에 3칸에서 나타난다. 여기도 1 있지? 여기도 1 있지? 여기도 1 있지? 요 작은 칸을 세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으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2번의 밀도가 뭐가, 빈도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 여기서는 2번이 있었잖아. 이해됐죠? 27분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요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즘에는 요런 유형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연습 문제 2번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면 이거 영상 보내줄게. 너 번호 여기다 말씀드리는 거야. 영상 보내달라고 했다.
자, 밀도는 좀 4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4분의 4. 그래서 1, 4분의 12, 3, 4분의 16, 4. 밀도는 1, 3, 4. 자, 빈도는 0.5, 1, 1. 맞아? 4칸 중에 4칸, 4칸 중에 2칸. 피도가 0.12일 때 48%라고 써있지? 그러면 0.09일 때는 당연히 몇 퍼센트겠어? 36%가 나와야 되겠지. 규칙대로 하자면? 그러면 상대 피도가 다 합해서 100%가 돼야 되는데 48하고 36이 나왔으니까 몇 퍼센트밖에 안 남았어? 16% 남았지. 그럼 상대 피도가 16%면 나누기 4에서 피도는 얼마 나오고 있어? 0.04. 그래서 그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는 0.04, 0.09, 0.1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상대 밀도는 다 넣으면 얼마야? 8분의 1, 그래서 12.5. 그다음 8분의 3이라서 37.5, 그다음 50%. 상대 빈도는 20, 40, 40. 상대 비도는 16, 36, 48. 그럼 중요치는 A는 48.5, B는 113.5, C는 13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무점종은 C가 되는데, 자 이때 나오는 문제, 이거 나왔을 때 틀리는 사람들 많았어. 자 A, B, C 한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A, B, C 한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을 구하시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한번 구해보세요. 한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 나왔어요?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우리 이거잖아. 밀도가 면적분의 개체수지. 피도는 똑같이 면적분의 그 중이 차지하는 면적이 되는 거야.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 전체 면적분의 차지하는 면적이잖아. 그럼 만약에 면적분의 개체수가 4분의 4다. 그런데 얘가 A가 피도가 0.04라는 거는 4분의 얼마라는 거야? 0.16을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0.16을 4로 나누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쉽게 말하면 뭐로 나누면 돼? 피도를 밀도로 나누면 돼. 그래서 피도를 밀도로 나누면 왜 면적이 어차피 똑같거든? 그럼 0.16, 4개가 0.16을 차지했다. 그럼 한 개가 얼마를 차지할까? 0.04를 차지한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상대 피도를 밀도로 나누면 돼. 그래서 A는 0.04고요. B는 한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0.03. 왜? 0.09를 3으로 나눈 거야. 그 다음 C가 한 개체가 차지하는 거는 0.12를 4로 나눠서 0.03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알겠죠? 이 문제 나온 적 있어요. 한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무점종을 구하는 방식. 무점종 구하는 거는 꼭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우리 이거 응용하는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뒤로 가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쪽으로 가서 11번 문제. 한번 빈칸 다 채워봐. 물음표로 돼 있는 그 빈칸을 다 채워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답 나왔나요? 답은 답은 기억과 니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 뭐 할까? 상대 빈도 100%를 채우자. T1일 때. 자, T1일 때 상대 빈도 100% 채우면 20, 20, 40이 이미 나왔잖아. 그럼 거기 얼마로 채워야 돼? 20으로 채우자. 상대 P도도 100%로 채우자. 30, 20, 15가 있으니까 65%가 나왔잖아. 그럼 D의 상대 P도는 35%로 채웁시다. 그래서 상대 빈도랑 상대 P도 다 채웠어요. 일단 됐지? 그럼 이번에는 A의 개체수로 갈게요. 상대 밀도. 얘가 상대 빈도, 상대 P도, 상대 밀도를 다 더한 값이 68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상대 밀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 18% 나와야 돼. 그러면 개체수 옆에다가 상밀이라고 쓰고 18% 적어보세요. 개체수가 9개일 때가 18%래. 그럼 개체수 곱하기 2하면 상대 밀도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면 B는 상대 밀도가 몇이겠어? 38%. D는 상대 밀도가 얼마야? 30%. 그러면 18%, 38%, 30% 했으니까 100이 되려면 C의 상대 밀도는 얼마 나와야 돼? 14% 나와야 되겠지. 그렇다는 건 C의 개체수는 몇 개라는 거야? 7개체라고 볼 거예요. 7개체. 그러면 B의 중요치는 78. 그 다음 D의 중요치는 105. 그래서 T1일 때 우점종은 누구야? D가 우점종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T2가 되면서 A는 아예 멸종되잖아. 기체수가 하나도 없대. 그럼 누구야? B, C, D를 합쳐서 100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 빈도는 20하고 40이 나왔으니까 B의 상대 빈도가 40이 나올 거고 D의 상대 P도는 37%가 나와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D부터 볼게.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P도 37 더하기 상대 밀도까지 더하면 112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77이 나왔으니까 개체수는 상대 밀도는 35%가 나와야 돼. 자, 21이 35%가 나온 거야. 그러면 B로 갑니다. 33 개체수일 때는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 55%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35랑 55%가 됐으니까 남은 거 얼마야? 10%밖에 안 남았어? 그럼 10%가 나오려면 개체수가 몇이어야 돼? 6이어야 되는 거죠. 이건 비례시스템으로 나오는 거니까 6이어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B의 중요값은 얼마? 134. C의 중요값은 54. D의 중요값은 112. 그래서 T2일 때 우점종은 누가 된다? B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기억과 이해는. 저는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그 뉴런부터는 수업을 했던 내용이잖아. 그래서 거기는 간단하게 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할 거라 생태계를 조금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번에는 군집의 생태분포. 자, 군집의 생태분포에서 수평분포랑 수직분포는 간단한 거니까 볼게요. 수평분포는 거기에 어떤 나무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게 수평분포인데 어디냐면 평지. 높은 데로 올라가면 안 돼. 그냥 평지에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 대신에 위도에 따라 고위도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슉 올라가면서 여기 땅에는 평지에는 뭐가 살았는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누가 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평분포는 평자가 없었죠? 이거는 평지에서 보는 거야. 하지만 뭐에 따른? 위도에 따른 분포야. 그럼 위도가 달라지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기온이 달라지겠지? 또 하나 뭐가 달라져? 강수량이 달라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평분포는 위도에 따른 분포인데 뭐가 영향을 준다?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기온이야. 여기가 강수량이야. 여기에 누군가가 살고 있고 여기에 누군가가 살고 있고 여기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 여기에 누군가가 있고 여기에 누군가가 있고 여기에 누군가가 있다. 자 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기온과 강수량 이 중에 열대우림 몇 번일까? 이 중에 열대우림이 있고 사막이 있고 초원이 있고 툰드라가 있고 화렵수림이 있고 침엽수림이 있을까? 상록, 화렵수림이 있고 침엽수림이 있다 라고 본다면 열대우림 이 중에 몇 번이겠어? 1번이지. 그 다음 사막 6번 완전 강수량 바닥이어야 되지. 그 다음 초원은 기온은 조금 높거나 좀 더 낮을 수 있지만 강수량이 중간쯤 되는 애. 그래서 5번. 툰드라가 아주 추운 곳을 말하자. 그러니까 어디야? 4번. 얘를 둘이 남았는데 침엽수랑 화렵수 중에 누가 더 추운 데 살아? 침엽수가 추운 데 사니까 기온이 더 떨어진 3번, 2번.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으면 산림 생태계. 근데 추워지면 열대우림에서 상록 화렵수가 되고 더 추워지면 낙엽 화렵수가 되고 더 추워지면 침엽수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요 단계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수평 분포는 이렇게 반면에 수직 분포는 수직 위로 올라가는 거야. 평지가 아니야. 고도에 따라서 높은 산으로 가면서 낮은 데는 이런 데 살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애들이 살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분포는 고도에 따른 분포라 같은 지역이잖아. 같은 산에서 높이에 따라 노는 거라 강수량은 똑같은 거지. 뭐만 달라? 기온만 달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야.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근데 우리 이거 알아둘 거 이런 단어 초본, 목본. 자, 초본하고 목본. 초본은 뭘 얘기하는 거야? 풀 얘기하는 거야. 목본은 뭐 얘기하는 거야? 나무. 그래서 초본은 풀 얘기하는 거야. 초원을 이루고 있는 풀 얘기하는 거고 목본은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 느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목본 중에서 약간 개나리 진달래처럼 가지가 가늘고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있어. 이런 나무들을 뭐라고 하냐면 관목이라고 얘기해요. 키가 작고 좀 줄기가 가느다란 애들은 관목이라고 하고 소나무, 은행나무, 밤나무처럼 줄기 두꺼운 애들 이런 애들은 교목이라고 하는 거야. 키도 크고. 관목과 교목이 훨씬 더 키가 크고 줄기나 가지가 두꺼운 애들을 말해요.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 중간쯤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아자, 서브라는 말이 들어간 거야. 아교목. 아교목이라는 말이 나오면 교목보다는 좀 작고 관목보다 좀 큰 애들 중간 크기 나무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 중에 뭐 관목, 교목, 목본, 초본 이런 말 나오면 이런 단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는 상록 화렵수가 살아. 그러니까 높이 좀 올라가서 좀 추워진 거야. 그럼 이제는 낙엽이 떨어지는 화렵수가 살아. 호남진 데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조금 뾰족뾰족한 침엽수가 살아. 그러다 더 높아지잖아. 그러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춥기도 춥지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굵은 나무가 살아남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가느다란 나무들만 살아.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주로 누가 사냐면 관목대가 사는 경우가 있어서 고도상으로 봤을 때 제일 꼭대기에 나무가 살고 있다면 어떤 애들? 관목이 살고 있다. 관목에다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수직 분포에서 꼭대기 부분에 관목대가 살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천이라는 겁니다. 천이. 우리가 지금도 항공사진이라 그래가지고 드론이 막 날아다니면서 지면에 사진을 찍어요. 왜 못 찍는 거냐면 갑자기 허가 없이 나타난 건물이 있나 오면 갑자기 무슨 성분이나 데가 있나 오면 누가 지금 불 지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보는 거야. 시골 가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쓰레기장에 남버리고 막 태우는 경우가 있어. 계속 감시하고 다니는 거. 그래가지고 벌금 때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 사진을 계속 찍어요. 근데 그게 몇백 년, 10년, 20년, 몇십 년을 찍는 거야. 그러면 그 사진을 쫙 넘기다 보면
옛날에는 완전 황무지였는데 한 40년, 50년 지나서 보니까 숲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을 상관이라고 하는데 상관이 서서히 변해가는 거를 천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황무지, 근데 풀밭이었어? 나무가 사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식물, 식생이, 식물의 종류가 서서히 변해가는 현상을 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되게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천이에는 첫 번째 1차 천이라는 게 있어요. 1차 천이의 개념은 약간 제대로 된 토양이 형성되기 전에 그동안의 토양은 땅을 짚고 설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바위 같은 것들은 토양을 안 치는 거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땅, 토양이 형성되기 이전을 주로 1차 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부분 시작을 맨 땅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맨 땅은 다른 말로 나지 또는 용암이 지나간 자리, 용암대지. 완전 바위 덩어리, 돌 덩어리라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말하는데 이렇게 한참을 있다가 여기에 약간 식물스러운 애가 나타납니다. 얘가 지으류라고 얘기해요. 자, 지으류는 한 종류의 생물이 아니라 두 종류의 생물이 공생을 하는 건데 하나는 균류, 단세포 곰팡이야. 하나는 단세포 조류. 하지만 이 조류는 식물성을 표현하는 생산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단세포성이에요.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균류가 곰팡이는 그래요. 아주 척박한 데서도 살 수 있어. 얘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효소를 바깥으로 분비해. 먹이를 흡수해서 분해하는 게 아니라 효소를 분비해서 분해한 다음에 그거를 흡수하는 거야. 그럼 곰팡이가 쫙 살면서 효소 분비하고 효소 분비하고 효소 분비하면 단단한 바위들도 점점 풍화가 되는 거야. 이게 부셔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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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 단단한 바위 덩어리가 돌덩어리가 되고 모래알기가 되고 흙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서히 얘가 살다 보면 균류는 조류한테 그 돌덩어리에서 얻어낸 무기 양분이나 서식처를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조류는 균류한테 뭘 주게 된다?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 양분을 주는 거지. 그래서 둘이서 살다 보면 완전 척박한 땅에서 약간 녹색의 이렇게 표면이 생겨요. 이 지유류라는 이름이 땅에 옷을 입히는 애들, 땅에다 옷을 입힌다. 그래서 지유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누가 형성이 되는 거야? 되게 토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끼류가 잠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끼류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풀이 나타나는 초원. 자, 초원이 나타났는데 강수량이 충분히 주어진다. 그럼 이제 나무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처음엔 풀이 자라다가 나무가 들어오는데 나무 중에는 키 작은 나무가 먼저 들어와요. 관목. 자, 관목이 들어와서 살다가 이제 나무가 들어올 건데 햇빛이 쨍쨍 내비치잖아. 그러면 그 햇빛을 다 받아서 그걸 쑥쑥 자라는데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은 양지식물이겠어, 음지식물이겠어? 당연히 양지식물이지. 양지식물은 그늘에서는 잘 못 산다는 단점이 있지만 햇빛이 강하면 강한 대로 그걸 활용해서 쑥쑥 자라는 애들이야. 그래서 양수림, 양지식물 중에서 나무를 양수림이라고 합니다. 양수림이 먼저 들어와서 살아요. 근데 양수림이 숲을 형성해서 이렇게 그늘이 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음수림 묘목은 그늘이 젖어도 슬슬슬슬 살살 자라지만 계속 자라. 양수림 묘목은 이제 광합성을 할 만한 정도의 빛이 안 들어오니까 자꾸 죽어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양수림은 이미 커졌어. 음수림은 서서히 자라와서 주변을 채우고 있어. 잠깐 동안 둘이 섞이는 혼합림이 되는 거야. 혼합림이 되면 숲은 더 울창해지는 거지. 이제 양수림 묘목은 다 죽어. 음수림은 묘목도 있고 중간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어. 결국은 음수림이 우점이 되더라. 자, 음수림이 우점이 된 다음에는 커다란 환경 변화가 없는 이상 이 상태 딱 안정이 돼버려요. 이렇게 안정돼 있는 상태를 뭐에 도달했다? 극상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군집의 변화가 없이 안정 상태가 되면 극상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경우에는 음수림으로 극상이 끝나.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식물스러운 애가 지류지. 지류를 그래서 1차 천이의 개척자라고 얘기합니다. 1차 천이 개척자. 그 다음에 양수림과 음수림 나타나는데 양수림은 그늘에서는 못 살지만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면 그만큼 광합성을 진짜 잘하는 애들이야. 얘는 그늘에서도 잘 살지만 햇빛이 강해도 광합성을 아주 잘하는 애들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광합성 시키면 누가 이기겠어? 광합성은 얘가 훨씬 더 잘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수리면 대개가 어떤 애들이냐? 침엽수예요. 그럼 가장 대표는 누굴까? 소나무예요. 양수림의 가장 대표는 소나무입니다. 자, 음수림은 대개가 그래서 화엽수예요. 그럼 얘는 가장 대표적인 얘가 밤나무나 참나무, 도토리나무 같은 것들이지. 이런 애들이 음수림의 가장 대표가 된다.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산불이 난 거야. 산불을 다 태워버렸어. 음수림, 호남림, 양수림, 광목 다 없어졌어. 다 타버렸는데 그래도 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냐면 토양은 사라지지 않았어. 토양이 있기 때문에 토양 속에는 혹시라도 종자도 있을 수 있고 타지 않은 식물의 뿌리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지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산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산사태가 나서 겉에 보이는 식물이 하나도 없어도 토양이 있기 때문에 바로 누가 들어오니까 초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쭉 끝까지 가요. 이렇게 되면 몇 차 천이라고 한다? 2차 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차 천이의 개척자는 누구다? 초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1차 천이의 개척자는 지읍이고 2차 천이의 개척자는 초원이 되는데 자, 내가 1차 천이의 개념이 뭐라고 했었어? 뭔가 토양이 형성되기 전에 일어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옛날에 사진을 봤더니 여기가 연못이었던 거야. 땅이 아니라 연못 물이었어. 근데 몇십 년 지나서 가보니까 숲이 된 거야. 그럼 이것도 제대로 된 토양이 형성되기 전이거든. 얘도 1차 천이야. 근데 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차 천이 중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습성천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얘랑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얘는 건조한 데서 시작했지? 건성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천이는 건성천이와 습성천이로 나눠지는데 자, 습성천이의 시작은 맑고 깨끗한 물, 연못이었어. 그래서 맑고 깨끗한 물은 뭐라고 하냐면 물에 아무것도 떠있지 않고 텅텅 비어있고 물만 있는 거야. 긴 영양고. 근데 얘가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다 보니까 거기서 뭐 물고기가 죽어, 낙엽이 떨어져 점점 노폐물이 쌓여. 그럼 한참 지나면 뿌옇고 녹색 물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 흔히 공원 같은 데 가면 녹색물 같은 거 있잖아.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부유물이 너무 많아. 부영양고. 걔를 그대로 놔둬 자연 상태로 공원에서 관리 안 해. 그냥 둬. 그러면 나중에 그냥 질척질척한 땅으로 바뀌어. 물도 별로 없어. 이런 애들을 습어. 이렇게 질척질척한 땅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갈대나 부들이나 이런 습생식물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건조해진다 날씨가 바로 초원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쭉 가는 거지. 이런 경우는 습성천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천이가 진행되면 될수록 증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증가하는 것들이 볼게요. 일단 토양의 양이 증가해요. 계속해서 개체들이 살아가고 걔네들의 뿌리가 영양분이 되고 이러니까 토양이 증가하고 또 하나 토양 내부에 들어있는 유기물의 양, 무기염류의 양, 그 다음에 질소 노폐물, 질소 함유량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개체들이 죽거나 낙엽 같은 게 떨어지면 그게 썩어서 질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야. 질소 함유량. 그리고 생체량. 식물들이건 동물들이건 계속 개체수가 늘어날 거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뭐를 한다? 호흡을 할 거야. 그래서 이 써져 있는 조건들은 천이가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봐야 돼. 천이가 진행될수록 든집의 호흡량, 그다음 토양 전체의 양, 토양 속에 있는 무기염류량, 질소함유량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체량은 뭐로 생각하면 좋으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의 전체 무게. 그러면 숲이 울창해진다는 건 그만큼 식물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 무게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거라 생체량은 전체의 건조 중량 그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천이가 진행될수록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은 군집의 천이까지 볼게요. 다음 시간에 군집 내 상호작용 보고 그 다음에 4강 끝내면 이제 바로 2강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것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냥 보세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고 풀자. 다음 시간부터는 생태계 내용이 다 끝날 거야. 그러면 이제 프린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문제 대비 프린트 줄 테니까 다음 과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 응.